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반발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를 공식화하면서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위 구성에 대한 당대표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당내 갈등을 또다시 봉합했습니다. 8.28 전당대회에 나설 당대표 후보군은 97그룹 이재명 의원 구도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인척 채용 논란에 선거운동을 함께한 동지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비선 외교와 권력 사유라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펼쳤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맞수. 오늘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의 중징계 결정으로 집권 2달 만에 대혼란에 빠진 국민의힘 상황과 앞으로의 파장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는 즉각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 직무는 정지됐다며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당 수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게 내린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에 이 대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저는 아마 윤리위원회의 어떤 형평에 대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는 윤리 징계 결과에 대한 처분은 당대표에게 있다며 이를 보류할 생각이고 재심이든 가처분이든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 규정엔 당대표가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혹은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리 징계 결정 즉시 이 대표의 직무는 정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권도 직무대행을 맡는 자신에게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해서 당대표의 권한은 정지가 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와 징계 처분 권한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해석을 놓고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 안팎에선 윤리 결정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등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대표를 심증만으로 징계했다. 윤리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반면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잦은 사퇴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비대위 체제나 조기 전당대회 등 당대표 공백을 메울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대표가 사퇴는 없다며 버티기에 돌입한 만큼 당 혼란이 조속히 수습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징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며 당이 조속히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대표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권한 축소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파 갈등의 불씨로 남았던 당대표 권한 축소 문제가 일단락된 건데요. 차기 당대표 후보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8.28 전당대회 당대표 예비경선에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시키면서 내용을 수습했던 더불어민주당. 계파 갈등의 또 다른 불씨로 남았던 당대표 권한 축소 문제도 없던 일로 하면서 당내 갈등을 일단락시켰습니다. 당대표 권한 축소 논의의 핵심은 이번에 뽑는 당대표에게 2024년 총선 공천권과 직결되는 공관위 구성 권한을 줄지 여부였습니다. 현행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공관위원장 등은 최고위원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비명계를 중심으로 최고위원의 심의가 아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됐고 곧 계파 갈등으로 치달았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 측에서 당대표 권한 뺏기라며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 전준희가 오늘 공천위 구성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리면서 당대표 권한 축소, 이른바 최고위원 권한 강화 방안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다만 차기 지도부 등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필요가 없는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우리 회의이기 때문에 당장의 원포인트 개정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 다음 지도부에서 의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작업들은 해놓을 것이다. 이렇게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갈등의 불씨가 차례차례 정리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차기 당권 구도 윤곽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강병원, 박용진, 강훈식 의원에 이어 박주민 의원이 오늘 민주당 97그룹의 양강양박 마지막 주자로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169석을 가지고도 또다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2년 후 우리는 또 패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로 돌아가 개혁과 혁신으로 당을 재건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당권 도전을 확정한 인사는 97그룹 의원 4명과 86그룹의 김민석 의원, 여기에다 경청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까지 합류하면 당대표 선거는 6파전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97그룹이 86그룹의 지지를 얻어 단일화 한다면 이재명 대 세대교체론을 고리로 한 반이재명, 이강구도로 짜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피선거권 문제를 당무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달라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친인척의 대통령실 채용과 해외 순방 민간인 동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매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민간인 해외 순방과 친인척 채용 논란을 비선농단과 대통령실 사유화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비선 논란과 관련한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부부 뒤에서 활개를 치고 대통령 친인척이 몰래 대통령실에 들어와 권력을 누리는 일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다.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비선 외교와 대통령실 사유화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이다. 대통령실 인사 문제를 겨냥한 재발 방지 법안도 발의했는데 대통령을 포함한 공공기관장이 재량으로 친인척을 채용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대통령실 제2부속실을 재설치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활동 내용과 그 수행원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거 공약을 어겨도 좋으니 제2부속실을 만드시고 적절하게 여사님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들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비선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마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입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친인척은 전국 초기부터 업무를 함께 해왔기에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입니다. 국민의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에 따라 민간인을 기타 수행원으로 임명하였고 신원조회를 거치는 등 합법적인 프로세스를 거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민간인 해외 순방 동행 논란에 대해선 대변인이 이미 답변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간인 신 씨는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해외 순방 일정에 동행했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방송 이매련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으로 촉발된 군 기밀 삭제 논란으로 정치권 공방이 거셉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위해 군 기밀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친북 프레임을 씌우려 국가기밀 유통 경로까지 노출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를 잦은 월북자로 규정하는 월북몰이가 모의된 것 아닌지 거듭 의심했습니다.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내용과
관련된 군사 비밀 정보 40여 건이 사건 발생 직후 열린 3차례 관계 장관 회의 결과 삭제됐는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유지를 위해 국가안보실이 관여해 월북몰이에 배치되는 국정원과 군의 정보화 첩보를 은폐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월북이 아니라는 뒤집힌 해경 수사 결과에 현 정부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건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것을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국정원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국가기밀 유통 경로와 삭제 권한 등 극비 사항이 노출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전 정부에게 친북 딱지를 붙이려고 정치 보복을 하려다가 국가 기밀의 유통 방식까지 드러나게 만드는 이런 멍청구리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정치 보복용 색깔몰이로 인사 참사와 국정 난맥상을 덮으려는 꼼수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 정권이 군사 기밀을 노출하는 바보짓을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해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은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구속 수사를 요청했고 감청 정보가 포함된 군사 기밀을 삭제한 의혹이 제기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정준칙 입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 방향에서 재정 적자 감축 목표를 더욱 현실화하기로 했다며 건전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 채무를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과 세금 주도 성장의 폐해로 나라 빚이 빠르고 과도하게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으로 알려진 한 유튜버가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 집 앞에서 비난 방송을 한 사건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온라인상 신상털기 문제에 대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특정인에 대한 폭력과 혐오적 공격에 원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사이버 공격은 명백한 테러 행위라며 선처 없이 무조건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이제 나왔는데 사상 초유의 여당 대표에 대한 중징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받았는데 이 내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징계는 성상납 관련 의혹이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 의혹입니다. 이 부분부터 좀 정확하게 짚고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 대표의 성상납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대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연이 제기하면서 불거진 건데 가세연의 주장은 이제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성접대를 받았다며 이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를 했었는데 윤리위는 이때는 어떤 판단을 했냐면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 불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때 뭐 당 윤리위에서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지난 3월이었죠. 가세연이 이번에는 이 대표가 김 실장 등을 통해서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써주고 성상납 의혹 무마를 시도했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윤리위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지난 4월 21일이었죠. 성상납이 아닌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을 했고 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불개시 결정을 했고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인 거네요. 네, 절차 개시도 했고 이제 결론까지 낸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리위 결과가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상당히 장시간 동안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새벽에 그것도 한참 새벽 한중간에 결과 발표 나왔습니다. 네, 사안이 사안이었던 만큼 이제 긴 심의 과정이 있었는데 어제 저녁 7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끝난 시간이 새벽 2시 50분 정도가 됐으니까 뭐 거의 한 8시간, 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소명도
아주 긴 시간 동안 있었죠. 네, 이 대표 윤리위에 참석을 해서 약 2시간 50분 정도 소명을 했거든요. 이 네. 역시 뭐 충분히 소명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 이 대표가 이제 소명하고 나온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소명 절차에 장시간 성실하게 임했고 윤리위에서 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 관점에서 정확하게 소명했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의 징계는 중징계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윤리위 안에서 서로 이제 고성도 오고 간 걸로 전해지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이제 이미 그 중징계가 내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당원권 그 6개월 정지, 중징계 결정 그 우리 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대표직이 중지되는 이제 당원권 정지는 그 당규를 보면 최소 1개월에서 3년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네. 혹시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런 네. 예상들이 한 3개월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네. 좀 세게 윤리위는 6개월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판단을 이런 좀 배경들을 봤을 때 윤리위 입장에서는 6개월이 아닌 좀 더 강력한 또 어떤 그런 벌칙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네. 6개월에서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그 배경을 좀 보면 이 대표가 검토 중인 부분이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조금 더 강력한 결정 징계를 내렸을 경우에 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해서 당원권 6개월을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이제 지금 큰 혼란에 빠진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장 이제 당원권 정지에 됐기 때문에 대표직 네. 수행이 사실상 좀 불가능한 경우에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 내홍, 당원권 싸움이 되겠죠.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의 임기를 보면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이 대표의 복귀 시점, 이게 확정이 된다면 복귀 네. 시점은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쯤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반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지난 이후에 또 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공백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아마 즉각적인 사퇴 압력이 더욱 커지게 그런 목소리들이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대표 윤리위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 대표 입장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자신이 절대 자진 사퇴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박았거든요. 네. 윤리위의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먼저 있고요. 그것도 여러 사안들을 거론하면서 이제 법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아직도 윤리 처분이 늦춰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왜 나만 속전속결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사실 이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게요. 당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를 좀 객관화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보면 대선 지방선거 두 번의 선거에서 모두 이겼거든요. 국민의힘이.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품위유지를 잘못해서 당에 손실이 끼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은 이해가 안 된다. 네. 이런 의문이 있다. 그래서 이 대표는 윤리위의 결정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반박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할 걸로 보입니까? 근데 먼저 윤리위에 대한 재심 청구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이 대표한테 이제 공이 돌아오기 때문에 역공의 계기를 마련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좀 낮다는 판단은 있고요. 또 오늘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제 당규를 보면 당 대표는 최고의 의결을 거쳐서 윤리위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발언들 오늘 나온 발언들을 보면 이를 이용해서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다만 이 경우를 좀 살펴보더라도 이 대표가 셀프 면제하는 모양새가 돼서 정치적 부담이 좀 가중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동안 대표의 권한을 이임받은 윤리위원장이 처분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권한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맞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잠깐 뭐 좀 그 짚을 부분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원권이 정지가 들어간 거죠?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보면 아직 네. 재심 청구가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 청구는 10일 이내에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대표직은 정지가 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논란의 부분이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 그 정확하게 그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그 직무대행 체제로 선언을
한 거죠.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대표의 권한, 이 징계에 대한 권한이 당원 당규에 정확하게 그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다른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윤리위원장의 대표의 이임이 권한이 됐기 때문에 윤리위원장의 판단이 그게 판단이다. 그래서 대표의 판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준석 대표는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즉시 효력이 된다라고 보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현재 그러면 각자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이제 그 행동을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최고위를 소집하면 소집이 될까요? 소집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오늘 직무대행 권한으로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를 소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고 네. 이번 주말에 그 결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자신의 네.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네. 이번 주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이준석 대표는 대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권성동 대표는 아니다. 직무대행 취재다라는 게 맞서게 되면 네. 당 내용은 이제 더 좀 심각해질 수 그러니까 있는 이준석 부분이 대표는 윤리위 그 징계 처분을 이제 그 정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이를 최고위를 소집해서 의결을 거쳐서 이를 행사하겠다는 그 입장이니까. 근데 권 대표도 현재 최고위를 또 소집하겠다고 하면 양쪽이 서로 최고위를 지금 소집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대혼란에 지금 빠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저 그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 부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이준석 대표의 경우를 조금 더 좀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진퇴양난의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여론전을 좀 펼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당내 갈등은 점점 더 악화의 기로에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번 일의 배후에 뭐 윤핵관이 있다라는 의혹도 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여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의 당내 혼란은 조금 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8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이준석은 남이 장군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새벽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당 안팎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장 이 대표가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집권 여당이 대혼란에 빠져드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오늘 이 대표를 조선시대 때 역모로 몰려 처형당한 남이 장군에 빗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남이가 진화 앞에 출몰을 하면서 사력을 다해 싸우니 향하는 곳마다 적이 마구 쓰러졌고 몸에 4-5개 화살을 맞았으나 용색이 태연자약하였더라라는 세조실록의 구절과 함께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뽑아달라고 연설하고 있는 이 대표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남이 장군 27세에 오늘날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병조 판서에 오를 정도로 그 실력이 뛰어났지만 당시 기득권인 훈구 세력과 갈등을 겪다가 유자광의 음모로 영모죄에 몰려서 처형당한 인물입니다. 김 의원은 이 대표 역시 젊은 나이에 당대표가 돼서 선거 승리를 이끌었지만 정치적으로 희생당했다는 의미를 담아서 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도 윤리위 절차와 결정에 정치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보통 최소 수사기관 아니면 또 재판까지 보고 대법원까지 보고 보통 판단을 내리는데 예로 지금 저랑 같이 윤리에 올라 있는 분들 중에서 김성태 의원님, 염동열 의원님 이런 분들 건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건을 제쳐놓고 제 것만 쑥 빼가지고 수사 절차도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판단했다는 거는 그 자체로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윤리위원회 절차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리위 징계가 결정된 이후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엔 당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면서 둘로 쪼개졌습니다. 징계 결과에 실망했다, 도로 꼰대당이다, 보수의 희망이 없다면서 탈당 의사를 내비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선 당연한 결과다, 징계를 수용해야 한다라면서 이 대표의 사퇴까지 촉구하는 목소리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온라인 당원 가입을 통해서 책임 당원이 되달라면서 2030 세대 당원 지휘세 결집에 나섰습니다.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꺾인 남이 장군의 길을 이 대표가 그대로 가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반전의 길을 모색할진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졸지 아동 성추행범입니다. 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을 향한 내부 비판에 나서면서 열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과 계속 충돌을 빚어온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자, 이번엔 뜬금없이 아동 성추행범이란 공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이재명 의원의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에 한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이 과자를 입에 물고 남자아이 입으로 전달하는 과자 뽀뽀 모습이 담긴 이 영상. 8년 전이 지난 2014년 박 전 위원장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던 5초 분량의 영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인터넷 언론이 영상 캡처 화면을 올리면서 기사화한 것을 개딸들이 제명인의 마을을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를 하면서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엔 아동 성추행이 아니냐, 분명 성비위 행동이 맞다. 박지원도 당해봐야 최강욱 의원의 상황을 이해할 것이란 등의 댓글이 달리면서 박 전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최 의원을 박 전 위원장이 수차례 비판하면서 징계를 요구했던 걸 빗댄 겁니다. 급기야 어제 한 남성 유튜버가 박 전 위원장 집 앞에서 공개 스트리밍 방송을 하면서 이 영상 컷을 올리고 박 전 위원장을 영유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면서 파장이 더 커졌습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오늘 새벽 SNS를 통해 태어날 때부터 봐온 아기와 놀면서 과자로 장난을 치는 장면일 뿐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폭력적 행위를 성토하고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당 일각에서 이 박지원 위원장을 공격하는 흐름들이 생긴 것도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한 거죠. 그렇게 그걸 아무리 사람이 조금 이제 불편해도 당 비대위원장까지 하신 분을 그렇게 몰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당내에 이렇게 조금 예민하게 서로 상대방과 싸움을 걸고 그걸 비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좀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박 전 위원장 신상 털기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이재명 의원도 오늘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서 비난은 이재명의 방식이 아니다라면서 박 전 위원장을 향한 지지자의 비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도를 넘은 인신공격이 과연 당과 지지자를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국 이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헌정사상 30대 당대표에 오르면서 정치사에 이제 한 획을 그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인데 오늘 새벽에 당원권 정지 6개월에 당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 그 징계 의미 그리고 이제 그 무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용훈 위원장부터. 이건 저는 토사구팽이기도 하고 사필규정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토사구팽이 왜 토사구팽이냐 말씀드리면은 이준석 대표는 결국 대통령 선거를 이기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 대표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다음 총선의 공천에 대한 그런 룰을 개혁하겠다라고 나서는 바람에 우리가 흔히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윤핵관들이
윤핵관들의 눈에 찍혔다고 할 수 있겠고요. 윤핵관들의 입장에서는 총선에 공천권이 없는 이준석 대표가 마치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공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도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필규정이라는 단어도 맞는 게, 사실 이게 뭐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버에서 처음 시작됐지만은 이게 언론에서 받았을 만큼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왜 대전으로 김철근 정무실장을 보냈냐, 김철근 정무실장이 7억 원의 각서를 왜 썼냐,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지시를 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행위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거든요. 그래서 사필 규정이라는 말도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윤핵관이라는 분들의 의지와 윤핵관이라는 분들의 의지와 이준석 대표의 행동으로 이게 맞물려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뭐 이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거나 뒤틀린 일은 없다라고 좀 확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사구팽, 사필규정 둘 다 해당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토사구팽이니 사필규정이니 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 의미를 좀 담은 내용들이고, 저는 그것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받게 된 그 어떤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출된 권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과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선출된 권력을 내쫓거나 내지는 탄핵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자격을 박탈하는 과정에서는 그 이상의 엄정한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 속에서도 형사사법제도에 준하는 정도의 엄정한 과정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 역시도 대표성을 가진, 그다음에 당원과 국민들에게 주권을 이양받은 선출직 지도자로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퇴를 하든 아니면 뭐 처벌을 받든 당연히 응당해야 되는 일이지만, 윤리위원회가 그럼 이준석 대표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엄정한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가 되는데, 과연 윤리위원회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충실하게 지켰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왜냐하면 이양희 위원장께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는 결정적인 사유가 이른바 7억 각서를 뭐 교사를 했다라는 것이고,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당대표를, 그래도 선출된 당대표를 합리적 의심만을 가지고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누가, 그리고 어떤 당원이, 어떤 국민이 윤리위원회에게 그 정도의 큰 권한을 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잘못하면 탄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사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러면 탄핵에 준하는 어떤 처분이 있을 때는 그 정도의 납득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리위가 했던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표에게 사실상 정책 사망 선고를 내리는 정도의 위중한 처분을 내리는데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주장한 대로 그 김성태 의원, 염동열 의원 그 윤리위에 먼저 회부됐는데 제쳐두고 본인 먼저 그 징계를 한 그 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유를? 저는 사실은 선후 관계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찍이 이번 윤리위원회가 사실은 한번 연기가 된 상태에서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전에 이미 열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양희 위원장 스스로가 이야기했듯이 수사 결과에 윤리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그때까지 수사 결과라도 별로 진행된 사항이 없고 추가적으로 발견된 혐의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없을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결국에 남은 것은 윤리위의 가치적인 판단, 주관적인 판단인 것인데, 그러면 2주 동안 시간을 끌어서 뭐가 더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충분히 그날 토의를 했었으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뤘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충분한 사유와 어떤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는 것이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더 미루게 되면 윤리의 결정은 100% 정책 결정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김성태 의원도 있고 누가 있고 이 선후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든 처분을 하지 않든 결과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어제 결과가 나온 것 자체는 당연히 시기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 내용이 저는 부적절했다라는 것이죠. 그 평소에 이준석 대표하고 자주 소통하시죠?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많이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징계 내린 오늘 새벽 이후에는 뭐 그 통화한 적이 없나요? 통화한 적이 없고 최근 그 이런 윤리위 관련된 이슈 때문이라도 당연히 뭐 연락을 하거나 안부를 묻거나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준석 대표는 이 항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이 즉시 그 정지가 돼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는 스스로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의견 충돌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당원당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체계 정합성이라든지 어떤 자구 간의 또 원만한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부족합니다. 이게 뭐 법령이 아니고 아무래도 정당의 당원 당국이기 때문에 부족한 문구가 서로 충돌하는 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결국 징계 처분의 최종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다라는 말도 맞고 당대표가 거리 시에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는 것도 맞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는 최종 처분이 내려지진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당규상도 그렇고 정치적 도의상도 그렇고 당무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최고위원회에게 있고 그 최고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하는 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윤리위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최고위원회 보고가 되든지 아니면 이 건을 가지고 최고위원들끼리 의결을 하든지 한 차례의 절차가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은 윤리위가 징계 처분을 내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당원당규상 훨씬 더 매끄러운 것은 윤리의 처분이 있더라도 최고위원회에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유보적인 상태로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의 말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고 싶습니다. 그럼 현 상황에서 그 최고위를 소집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최고위원회에게도 있고 당대표에게도 있습니다. 당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효력이 윤리위원회의 처분이 내림과 즉시 발생하는 것이라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대표의 권한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 대표가 지금 그 소집하겠다는 거잖아요. 소집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원 당규상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설령 당대표의 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소집하는 최고위원회에 다른 최고위원들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또 분란이 되고 윤리위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되고 이른바 법치주의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판력을 존중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최고위원들이 아마 정치적으로 고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 소집을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들이 참석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네요. 일단 김재섭 의원께서 국민의힘에 소속돼 계시니까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는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그런 당대표고 결국에는 윤리위원회에 이런 발표가 있어서도 윤리위원회는 결국에는 수권기관이거든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직접 윤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으니 독립된 기관이지만 수권기관으로 이렇게 남겨둔 것인데 결국 이것이 확정되려면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수적인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징계의 대상이 되는 분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재척 사유, 배척의 사유가 된다고 보고요. 이준석 대표가 현실적으로 최고위원회를 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최고위원도 이게 또 정치적 판단의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아직 뭐 법적인 문제가 끝나지 않아서 그런 정치적 판단의 결과로서 최고위원이 또다시 판단을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다시 최고위원회가 열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당원당규를 제가 국민의힘 당원당규는 잘 모르지만은 민주당의 당원당규를 빗대서 생각해 보면은 윤리위원회의 그 윤리 규정이 사실
구성 요건에 정확히 어떤 것은 들어맞고 어떤 것은 들어맞지 않고 어떤 것은 뭐 당의 위신을 떨어뜨렸다 이런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윤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렇게 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권성동 대표가 즉시 정지됐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지 않게 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법에서 볼 때 이게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기초의회 의회 의장 선거나 뭐 국회에서 윤리 심판이 있을 때 그 선고가 내려지면요. 네. 일단 정지가 돼요. 정지가 되고 외부의 행정소속이나 이런 것들로 다시 구제가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만일 재심을 신청하거나 이런 과정, 행정소송을 과정을 밟을 때까지는 당대표 직무가 정지된 걸로 봐야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것을 외부에 있는 행정소송으로 해결하려면은 굉장히 또 난관이 많거든요. 정당의 자치 사무는 법원에서도 정당의 자치로 남겨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준석 대표가 이 혐의나 징계 내용을 번복하기에는 굉장히 험난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또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적 투쟁도 예고를 했는데요. 또 오늘 SNS에 당원 가입을 독려를 하면서 뭐 3분이면 된다 이렇게 2030 세대 그 우군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SNS로 우군을 모은다 이 전략이 통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얼마나 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결국 여론전으로서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는 방식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당대표가 가지는 권한 그리고 윤리위 심사 절차에서 부여되는 이의 신청 내지는 불복 절차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제 제도적인 그 불복 절차는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하면 될 것이고 언론 대응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부당함을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당대표로서의 메시지보다는 무게감이 덜 실릴 것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당대표로 있을 때의 어떤 말의 무게와 당대표가 아닌 상태에서 말의 무게가 좀 많이 다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독려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자기가 하던 일들, 자기가 했던 개혁 과제들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현직 당대표로서 가져왔던 권위라든지 하는 것들은 상당 부분 많이 옅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하튼 절차적 그 정당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부당함을 피력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한테는 최고의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영훈 위원장 얘기도 좀 잠깐 들어볼까요?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없어요. 공중전을 통해서 자신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건데 당대표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언론의 주목도가 상당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 2030의 남성의 표심이 나에게 달렸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는데 사실 총선이 1년 6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라는 분들은 당장 멀리 있는 총선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이런 항쟁이 꽤 위협적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 이제 그 이준석 대표와 이제 친윤계 간의 이제 충돌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중징계의 윤핵관 그리고 이제 그 윤심까지도 혹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뭐 어떻게 이제 그 가능성들을 점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뭐 박 위원장부터 들어볼까요? 윤핵관이라는 표현 또 윗선 개입이라는 표현은 이준석 대표가 먼저 꺼내셨어요. 네. 뭐 JTBC 보도를 이렇게 인용하셨는데 결국에는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의 싸움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런 면이 있거든요.
저희 당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직접 이야기함으로써 그 실체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정말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심해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를 했다면은 그것도 절차적으로 꽤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냐 안 담겼냐는 추후에 우리가 드러날 일이지만은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꽤 심각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이양희 위원장을 뭐 잘 알지는 않더라도 같이 그 당무를 봤던 기억이 있고 네. 또 이제 이양희 위원장이 원래 이제 공명정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사실 윤리위 징계 그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뭐 정치적 외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특정 세력의 입김에 의해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뭐 지금도 크게 변함은 없는데 다만 제가 갑자기 좀 드는 생각들은 뭐냐면 합리적 의심으로서 당대표를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쉽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긴 좀 어렵거든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정치적인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정치적 유불리가 결정이 되거든요. 수반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이득을 보는 누군가가 있다라고까지 우리가 내다볼 수 있다 그러면 이른바 윤핵관이든 그것이 뭐 친윤이든 아니면 이준석 대표와 반대 세력이든 그걸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일정 집단이 이익을 봤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양희 위원장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뭐 제가 말씀드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을 우리는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친윤계는 당장은 말을 좀 아끼고는 있지만 그 이 대표 조기 사퇴론을 계속 밀 것으로 보이고 임시전대, 비대위 전환 후 조기전대 등 윤핵관 측이 그 이 대표 고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이 대표 6개월 후 복귀가 될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어떤 게 가장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근데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은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표가 거리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자리가 박탈됐을 때 그때는 권한대행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일시적으로 사고나 어떤 특정한 사유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대표의 자리를 비워야 될 때는 직무대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직무대행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복귀한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복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제가 뭐 예측이 좀 힘듭니다만은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아,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미 이 윤리위원회의 징계 확정되면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 끝난 거거든요. 어떤 선거에 나서든 성접대를 받았다, 성상납을 받았다,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져서 다신 선거에 못 나올 만큼의 큰 타격이 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징계는 6개월의 당원권 정지예요. 하지만 임기가 더 남았기 때문에 6개월간 정지 상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하면서 그 징계가 끝나면 이준석 대표가 다시 등판할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다른 수가 없어요. 그 6개월 후에 다시 당대표로 돌아와서 그 과정상에는 투쟁을 해야겠죠. 나는 억울하다. 나는 뭐 무죄다. 이런 투쟁을 해야겠지만은 그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복귀했을 때 저는 그 본인의 원래 임기 끝나고도 전당대회에 또 출마해서 다시 선택을 받는 그런 도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현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실 측은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뜩이나 그 임기 초반 지지율이 윤 대통령 40% 선도 붕괴가 되는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이 현 상황이 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의 이 징계가 윤 대통령에게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당장 당과
대통령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잘못을 했다, 범죄를 저질렀다,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 그러면 너무 응당 당연한 일인데 이준석 대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표의 자리를 박탈했다라는 인상이 사실은 중도층,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힘 지지자 내부에서도 좋게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지율에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장기적으로도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득이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적어도 어떤 단시간 현 시점에서는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서는 안 좋은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가깝게 보더라도 독이 되고 멀리 보더라도 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토하는 2030 청년 남성들의 여론이 굉장히 심각해요. 태풍 수준이고 이게 마치 이준석 대표를 집단적으로 린치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이런 시각이 씌워지게 되면은 결국에 국민의힘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법이고 할 수 있는 게 몇 개 남지가 않거든요. 공무원과 그 공직사회에서는 지지율 여부에 따라서 일의 그 진행 속도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통령이 힘이 실리는 마당인데 뭐 지지율이 떨어지는 마당에 그걸 전혀 신경 쓸 수가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정도 거리는 두지만은 다시 지지율이 끌어올릴 수 있는 2030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안을 좀 주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 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코너가 또 청년 마수였고 이 두 청년 정치인이 우리나라 청년 정치의 선두 주자인데 한가운데 중심에는 또 이준석 대표가 있었고 오늘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방송을 하실 때 두 분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더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 마수에서는 이준석 대표 중징계와 또 대혼란에 빠진 국민의힘 상황과 파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엔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뉴스엔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저희가 방송 오늘이 600회를 맞이했습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 1월 초부터 첫 방송을 했고 600회를 맞이했는데요. 강아랑 앵커는 첫 회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뉴스엔 첫 회부터 600회까지 정말 긴 시간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큰 복인 것 같고요. 앞으로 700회, 800회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발전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균형 잡힌 시각으로 뉴스를 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